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란의 긴급 결정. 2. 중국의 뻔뻔한 면모를 폭로하다. 3. 대한민국의 무료 원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란의 국가 목표는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단일 국가를 건설한 것으로 강력한 군사적 무장을 제1의 목표로 내세우며 자체적인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개발을 최우선 국책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대의 제재를 받고 있어 현재는 이란과의 모든 교류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우선 이란의 1인당 GDP는 2,200달러이고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2,600달러보다도 낮으며 심지어는 아프리카 가나의 2,300달러보다도 낮습니다. 이란은 상상 이상으로 가난한 국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을 통일해 고대 페르시아 왕국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란은 몇 년 전부터 한국을 향해 납된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갚으라며 재촉하고 있습니다. 70억 달러는 우리 돈 9조 원 수준으로 한국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란에게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한국이 이란에게 석유를 수입하고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기고 이란과 거래한다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달러를 이용하는 결제망에서 퇴출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란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고립을 자초하고 더 나아가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출입을 차단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게 배타적이었던 이란이 최근 동맹이라 믿었던 중국에게 뒤통수를 당한 뒤 한국에게 석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수주의 언론사에서는 지난번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출입하는 한국 선박을 아포해서라도 동결 자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등 강경한 주장을 했었지만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면서 한국에게 석유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크게 대인 이란이 무슨 이유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한국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엔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 11곳이 포함되었는데 그동안 이란이 자랑하던 회색지대 무역이 미국에 의해 완전히 파악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이란의 석유부 장관은 미국이 생각할 수 없는 경로로 원유를 판매하고 있다며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주장하는 회색 시장은 공식적인 석유 거래소를 통한 판매가 아니라 추적과 감시가 어려운 직거래를 이용한 시장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색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언제든 제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공급자인 이란은 정식으로 판매되는 국제 원유 가격보다 1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상당수는 해상에서 한적하여 중국에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이란산 석유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20% 이상 낮게 부르며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상당한 반사의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 측이 이란과 비슷하게 시장 가격보다 헐값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공급해 중국에서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는 시장 가격보다 10%가량 저렴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미 러시아산 에너지로 풍족해진 중국은 이란산 원유는 러시아산보다 유통거리가 길어온다 상승의 요인이 있다며 러시아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이 아니면 석유를 대량으로 수출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국제표준 가격보다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 원유보다 저렴한 가격에 헐값으로 석유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란이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산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자 중국은 러시아를 압박해 이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의 동맹국이라 말하던 러시아와 이란을 이용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와중에 이란은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핵심 고객이던 한국에게 원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출 대금은 나중에 제재가 풀리면 받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중국에게 20%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 한국과 같은 기존 거래국들에게 막대한 양의 석유를 시장 가격에 외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물가 기조 1차적인 원인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곡물 가격부터 공산품 가격까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이 유발되기에 외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지금처럼
폭발적인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란이 현재 제재를 받는 국가이지만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러시아산 원유를 헐값으로 낮춘 뒤에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으며 미 국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물가 상황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의 비정상적인 에너지 가격은 대부분 제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해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재 완화 운을 띄우자 이란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란의 석유 장관은 석유 매장량 3위인 자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게 국제 원유 가격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란이 석유 외상 정책을 실시하면 핵 개발 포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포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돌려받지 못한 석유 결제 대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한국으로 우러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때 한국은 이란산 석유를 20% 가까이 수입했을 정도로 큰손 국가였기에 이란이 한국에게 석유 외상 정책을 시행한 단기간에 수백억 달러의 결제금이 쌓이게 됩니다. 이란의 석유를 외상으로 사용하면 한국에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고금리 현상으로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나는 와중에 석유를 외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이자로 수십조 원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석유 외상 정책을 실시하고 나서 국제사회에 늦게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한국은 더 오랜 기간 무이자로 석유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굉장한 이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남는 장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제재를 피해 중국에게 20%나 저렴한 가격으로 헐값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며 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석유 거래가 발각된 기업들은 해당 계좌가 동결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외상거래나 다름없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란은 중국이라는 시장에 한정되어 의뢰 입장이 될 수밖에 없기에 외상거래를 한국으로 확장해 살 길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이라면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 나중에 제재가 풀리더라도 결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한국은 국가적인 신용도가 좋고 한때 이란산 원유를 20% 이상 수입하던 단골 고객이기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란의 신뢰도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결제대금 미납으로 일부 이란 국민들은 한국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를 맞이한 이란이 자동차와 스마트폰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사라지며 중국산 제품이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재 이전까지만 해도 이란 현지에서 한국산 제품들의 점유율은 부동의 1위였지만 제재 이후 이란으로 공급이 막히면서 한국산 제품들은 물론이고 서방 세계의 제품들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란 현지에선 중국산 저렴한 제품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란의 상류층이나 고위층에선 한국 제품을 인접 국가들로부터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등 한국산 제품이 굉장히 귀해진 상황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결혼하는 경우 혼수용품으로 인접 국가에서 직수입한 한국 제품이 최고 인기일 정도로 석유 수출 대금 미납과는 무관하게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아니고 한국이라면 석유를 외상으로 공급해도 나중에 돈 떼일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새롭게 출범한 한국 정부를 향해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가지자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어서 미국과의 핵협상에서도 좋은 합의를 이룰 준비가 되었다며 미국이 책임있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란은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등 핵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끝까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핵 포기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그 이유는 동결 자금이 매우 적어서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70억 달러 수준이 아니라 700억 달러 혹은 7천억 달러 수준의 동결 자금이었다면 당장 돈이 급한 이란은 그동안 고집을 제쳐두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란의 석유 외상 정책은 동결자금 금액을 늘려 이란이 국제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진핑이 곧 중국군의 대만 침공을 지시할 것이라는 미국 CIA 국장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화들짝 놀란 대만 내 미국 기업들과 다른 해외 기업들이 대만에서 완전 철수해 한국으로 대이동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오늘 시 주석은 통일, 대만을 장악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하면서도 무력이 아닌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그가 군에게 2027년이 지나기 전에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현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건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전투력을 현대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으며 2027년은 올해 20차 당대회에서 사면임이 확실시되는 시주수. 번스 국장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 주석은 러시아군의 저조한 성과에 어느 정도 정신이 든 것 같다라며 중국 지도군 침공한 국가의 국민이 엄청난 용기와 끈기로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만군이 얼마나 강하게 저항할지를 모두 계산한 뒤 이를 한 번에 압도할 초대규모 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대만 내 글로벌 기업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지금부터 5년 뒤인 2027년에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미리 공장과 인력을 다른 국가로 옮기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필두로 홍콩을 무력으로 장악했을 당시에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홍콩에서 서울로 대규모 이동한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만 경제에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단연 TSMC입니다. TSMC가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다 보니 TSMC 때문에 대만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한 글로벌 기업들이 많습니다.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대만의 초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했고 TSMC와 협력 관계에 있는 수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대만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심지어 애플조차 대만의 폭스콘에 아이폰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실제로 공격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대만을 떠나 반도체 허브인 한국으로 온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을 버리고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삼성이 2027년까지 1.4나노 양산을 성공시키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이후 한국으로 옮기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과 밀월 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들도 대만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실제 일본 A사는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설비 투자에 착수했고 또 다른 일본 B사도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한국으로 통째로 옮겨버렸습니다. 한 반도체 소재업체 관계자는 해외 반도체 소재업체들의 한국행은 자국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물밑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탈 중국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어 3부터 5년 후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만의 지상파 방송국이 얼마 전 대한민국에 태극해 코로나 문양을 합성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는가 하면 대만의 폭스콘 회장은 한국의 삼성전자를 무너뜨리는 게 나의 인생 목표다라며 대놓고 험한 사상을 드러냈고 대만의 TSMC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자신들을 절대로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대놓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CIA 국장에 의해 앞으로 5년 내로 시진핑이 대만을 점령하려 한다는 계획이 밝혀지면서 글로벌 기업들 심지어 대만과 밀월 관계에 있는 일본마저 대만에서 철수해 한국으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대만은 한국을 조롱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대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인데 대만의 진정한 공식 사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이 대만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가능성은 너무나 낮아 보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KF-21의 비행시험 성공 등으로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 위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방산업. 중국도 이에 질세라 차세대 전투기 FC 상신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세계적인 항공기 개발사 에어버스가 우리 경전투기 FA-50의 유럽 지역 판매를 지원하겠다고서 나섰습니다. 중국은 FA-50의 유럽 시장 진출을 막으려고 어마어마한 돈까지 쐈는데 모두 헛돈이 된 셈이지요. 유럽의 다국적 항공기 개발사 에어버스 그룹의 계열시 에어버스 DS의 대표 마이클 시로는 지난달 내한에 FA-50을 포함한
한국항공기의 서유럽 시장 수출에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항공우주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시로른 대표가 그 방안으로 내놓은 것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타이와 대한항공 등 우리 기업에서 납품받는 부품도 매년 7천억 원 규모였던 것을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항공업계로서는 대박이 터진 것이지요. 이 이창양 장관도 시로른 대표에게 에어버스의 연구개발 알디센터를 한국에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에어버스 그룹은 본거지인 서유럽과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에서도 알디센터를 운영 중이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에어버스에 알디센터가 들어서면 우리 방산이나 IT, 항공기술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고도의 상호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수리온과 헬기 개발 등에 있어서 이뤄지고 있는 에어버스와의 협력을 차세대 항공 분야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에어버스가 FA50 등 우리 완제기 서유럽 시장 판매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항공 및 방산업계를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판매를 지원하기로 한 완제기로 FA50을 꼽은 것도 최근 폴란드가 FA50을 48대 한화로 3조 원대에 달하는 물량을 구매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상품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기체를 유럽 항공산업을 대표하는 회사가 그냥 놓칠 리 없는 것이죠. 이는 또한 우리 항공산업이 최근 해외 시장을 노리기 시작한 중국의 항공산업의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중국 관영 항공사들이 유로버스에 총 292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항공기를 주문해 업계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한화로 48조 원에 달하는 규모. 이런 막대한 양의 주문을 한 번에 한 것에 대해 경쟁국인 미국, 항공업계 견제나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모두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는 분석들이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에어버스를 자신들의 항공산업 파트너로 삼기 위함이죠. 다소 의외라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로 KF-21을 개발 중인 것처럼 중국도 자신들의 힘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선양 FC-31. 중국 일부 언론에서는 J-35라는 제식명으로도 불리는 기체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FC-31의 개발 파트너 혹은 개발 완료 후 해외 수출 파트너로서 유로버스를 포섭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이란같이 외교 관계상 미국 및 친미 성향 국가들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는 나라들이나 이전부터 중국 무기들을 많이 수입하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FC-31 개발 완료 시 수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개도국이라 수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한정적이고 정치, 군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도 많아 시장 확장성에 있어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FC-31 등 자국 항공기 개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장, 특히 많은 돈을 들여 사줄 수 있는 부자 고객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유럽 항공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유로버스에 줄을 대고자 대량 주문이란 수단도 동원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중국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유로버스는 FA50 등 우리 완제기의 서유럽 시장 판매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는 FA50은 물론 현재 개발 중인 KF-21 등 우리 항공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고 그것이 중국의 동세대, 동급의 항공기에 대한 기대감을 상회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로버스는 이전부터 자사 기체에 쓸 부품 구입이나 다른 항공사업 관련 협력 등으로 인해 우리 항공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요. 최근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이나 FA-50의 수출 성과 등을 보며 우리 기술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로버스는 완제기 서유럽 시장 판매 지원이 예안에 따른 단순 공치사가 아니란 걸 입증하듯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스페인 공군의 기존 훈련기를 대체할 기체로 FA-50 구매를 제안한 겁니다. 원래 에어버스는 스페인에서 훈련기로 쓰던 F5를 신형 전투기 겸 훈련기인 F7를 개발해 대체할 계획이었는데요. 스페인 정부도 이 기체의 개발에 나섰지만 이미 참여 중이던 유럽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피카지와 병행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 흐지부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에어버스 측에서 내세운 것이 FA-50. 즉 처음부터 돈 들여서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우면 우리 거 사서 써보는 게 어떠냐고 스페인 측에 추천한 겁니다. 이에 대해 다른 스페인 현지 매체 기사의 제목부터 아디오스 F즈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현지 분위기는
FA50으로 갈아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미 2018년에 스페인에서 자국에서 쓰던 F5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대형 수송기 A400M을 우리의 KT1, T50과 교환하려고 시도한 바 있기에 우리 지체를 쓰는 데 대한 거부감도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로버스에서 멍석까지 깔아줬으니 FA50의 스페인 수출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스페인처럼 기존 구형 항공기를 대체할 필요성은 있지만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체를 처음부터 연구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나라는 유럽을 포함해 여러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에 FA50을 수출하는 데 성공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나라들을 향한 수출길도 따라서 열릴 가능성이 크죠. 그것도 유로버스라는 모두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말입니다. 유로버스라는 든든한 파트너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FA50의 자체적인 성능이 개량되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수출에 있어 청신호가 되어줄 것인데요. 특히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들과 그에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 단순한 훈련 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기술로 개발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미사일보다 3배가량 빠른 해당 미사일은 본래 지대함 미사일, 즉 지상에서 해상에 있는 적 선박이나 표적 등을 타격할 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중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해상은 물론 지상에 있는 표적도 타격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즉 이는 전투기에 장착하는 것도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핵심 기술은 물론 기본 설계도 마침 이 미사일은 현재 시제품을 통한 성능 시험이 진행 중인데요. FA50에 장착해 차후 비행 시험도 할 계획입니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FA50의 활용 범위는 기존에 비해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존에는 단순 근접 지원 항공 능력밖에 앞서 훈련기 등 용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 개발된 순항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경공덕기가 되는 것이죠. 방위사업청은 또한 KF-21에 사용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1900여억 원을 들여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투기 자체의 개발뿐 아니라 전투기에 탑재되거나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의 개발에도 힘을 쏟는 것은 차후 기체의 다방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앞서 말한 것과 같이 FA50에 신형 국산 순항미사일 장착 시 단순 훈련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공격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해당 미사일 개발에 대해 다른 일본 군사 매체의 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매체는 이 미사일이 FA50만이 아니라 KF-21에도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의 개발이 한 기체만이 아니라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다른 기체들의 활용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바꿔 말하면 현재 개발 중인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또한 기술적인 문제만 없다면 FA50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FA50의 해외 수출은 탄탄대로에 오르게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훈련기 용도로 사용하다도 유사시 즉시 공격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기체라면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실제로 FA50은 여러 국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FA50의 개발사인 카이가 이집트의 국영회사 아랍산업화기구와 FA50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가 자국의 훈련기와 전투기 교체를 위해 카이 측에서 제안한 FA50과 T50 수출 및 공동 생산에 응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협약에 따라 카이와 이집트 측은 인접 아랍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FA50 등 전투기 수출을 위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집트는 해당 지역권 최대 군사 강국 중 하나이자 중동과 아프리카의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이는 해당 지역권에 FA50 항로가 확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로버스의 협력에 향후 탑재될 순항 미사일의 순조로운 개발까지 FA50의 앞날은 탄탄대로나 마찬가지 중국이 국제사회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 가담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상 군사 동맹이라는 평가도 받았던 관계였는데요. 그런데 시진핑이 최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전략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죠. 러시아 측은 중국의 태세 전환에 매우 당황한 모습입니다. 대체 양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물법적으로 침공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푸틴은 국가 구도를 선언하는 등 러시아 경제는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데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러시아에게 유일하게 도움을 준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부당하다며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들에게 비난을 가하는 국제사회에서도 러시아와 함께 목소리를 내왔던 중국.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 중국 관계는 완전히 뒤집혔죠. 시진핑은 대국민 연설에서 국가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에 정식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는데요. AP통신 기자는 왕이 외교부장에게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냐라고 질문하자 왕이 외교부장은 국가안보 문제라며 뭉뚱그려 말하고 회견장을 나섰죠. 답을 듣지 못했던 AP통신은 추가 취재를 통해 중국 국내 상황을 전했는데요. 중국 국가안전부가 8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을 체포해 이들이 러시아의 요원임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신문 조사 결과 유력 인사들은 물론 시진핑 최측근인 왕치산 부주석까지 러시아 여성 공작원들에게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푸틴은 중국 국가안전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서방이 조작한 사건으로 평하며 러시아 중국 관계는 다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에서도 러시아가 괜히 중국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라며 미국이 사주한 자작극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국제정치학자들은 러중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충분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옹호하면서도 서방 국가와의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중국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선을 긋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태도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죠. 중국마저 서방에 굴복하면 사면 초과로 몰리는 러시아 입장에서 자국에 무조건 협력하는 친러 정권이 중국에 들어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스파이들은 중국 고위급 관료들을 미인계와 우위로 부어 삶으려 했죠. 호주 정치권을 친중 노선으로 바꾸려 했던 과거 중국의 수법과 유사한 방법이었는데요. 그러나 중국 정치권을 조종하려던 러시아 시도는 중국 국가안전부에 의해 실패. 중국은 결국 이를 빌미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모두 끊었습니다. 중국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은 없다고 주장해왔던 중국의 주장과 달리 나토는 최신 중국제 무기가 러시아군에 반입되고 있음을 포착했죠. 그러자 대중 경제 제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었는데요. 중국은 잡아댔지만 워낙 거짓 주장을 많이 해온 중국을 국제사회가 믿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중국은 말 대신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했죠. 그 행동이 바로 러시아 경제 제재의 동참이었습니다. 최근 열린 러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문제가 러중 경제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를 마지막으로 제안했죠. 푸틴은 역시나 시진핑의 제안을 거절. 국제정치학자 피터 자이안은 러중 정상회담에 대해 시진핑의 제안은 합리적이지만 푸틴은 현재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평했습니다. 또한 자이안은 마지막 제안이 거절당한 직후 시진핑은 관계 단절을 결심했을 것이며 실행을 위한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라 보았는데요. 중국 국가안전부는 러시아 스파이를 체포하면서 시진핑에게 필요했던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순식간에 진행된 중국의 태세 전환과 명분 쌓기. 일부 언론으로부터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중국이 오랫동안 준비한 계략이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죠. 영국의 가디언지는 중국에서 발견된 러시아 스파이에 대해 특집 기사로 다뤘습니다. 러시아가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도발했던 2014년부터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스파이 행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미지근한 태도는 그대로였고 러시아 스파이들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이때의 소재를 이미 파악해 러시아 스파이들의 행적을 계속 감시하고 대응해왔기 때문이죠. 중국은 서방과 대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척을 지는 행동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방을 잘못 건드리면 중국은 그동안 쌓은 경제적 성과를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계속 서방과 충돌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왔죠. 가디언지의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러시아의 스파이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긴 채로 러시아와 친목을 이어갔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급하게 단절해야 할 때가 오자 러시아가 중국에 스파이를 보내고 있었다는 명분을 바로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푸틴은 스파이 행위를 일체 부인하면서도 중국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죠. 푸틴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는데요. 러중
국경지대인 아무르강에 러시아군이 다수의 장갑차 부대를 배치한 것이 위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측도 분노의 장갑차 부대와 미사일 부대까지 전진 배치. 양국은 강대강으로 대치 중이죠. 중국은 러시아라는 혹을 때려다 오히려 국경 갈등이라는 혹을 붙여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러중 관계는 실상을 알고 보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습니다. 러중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